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아버지는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보내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된 암이었죠. 그 이후로 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저희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밥 잘 드세요? 혼자 계신데 외롭지 않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너희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잘 살아. 아버지는 정년 퇴직 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산책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71살이셨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셨고 활동적이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주변에선 아직도 건강하신 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한 여성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이름은 유정희, 나이는 57살. 제 나이로 치면 겨우 14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저는 기분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앞으로 함께 살 사람이다. 무언가 설명이 필요해 보였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형도 놀랐습니다. 형, 뭐 하는 사람이야? 모르겠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 채팅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아버지가 제정신인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는 정말 외로웠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부모가 아니라 이미 한 명의 성인이셨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어색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만남인데도 우리 형제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직업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집의 형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 은행에 계신 분이시네요. 당신이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군요. 당신의 아들이 서울에 다닌다고 했어요. 모두 정확했습니다. 어디서 다 아셨어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형사적 직관, 아니, 그냥 장남으로서의 감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느낌이다. 하지만 이건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확실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함께 산 지 약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체불명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 혹시 이준호 씨의 아드님? 목소리가 낯선 여자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뉘신가요? 저는 여기 지금 시립병원 응급실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응급실에? 네. 아버님이 갑자기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인데요. 언제? 언제부터요? 약 30분 전쯤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족분이신가요? 네. 아버지가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멎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급성 심부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병원 검진을 받으신 기록이 없네요. 심장 질환이 있다면 보통 몇 가지 증상이 선행되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는 병원 직원에게 곧장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병원 직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혼자 계셨나요? 네, 저랑 둘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무엇이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흰 국화의 냄새,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 새어머니는 이미 장례식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염습도, 입관도, 장례식장 배치도 마치 전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한 명의 여자가 계속 새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형수였습니다. 제 형의 아내인 그 여자였습니다. 평소엔 말도 적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는 그녀는 계속 새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가까운 거리로 앉아 있었고 가끔 속삭이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미 공모 관계라는 것을. 장례식이 시작된 지 이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새어머니가 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은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1순위 수령인입니다. 보험 금액은 5억입니다.
새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5억이요? 네. 배우자 단독 수령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수령인으로.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에 변경되셨네요. 지금 수령인은 배우자 단독입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어딘가에서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보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령인 변경란을, 나중에 사망진단서와 보험 서류를 자세히 확인했을 때 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신부전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그 어떤 검사 기록도 없었습니다. 심전도도, 혈액 검사도, 의료 기록도,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 변경 날짜를 보면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함께 산 지 딱 5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서명된 장소는 입원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최근 입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보험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에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변경 날짜 2018년 8월 15일. 그런데 아버지의 병원 방문 기록은 그날 없었습니다. 변경을 누가 신청했나 보니 전화로 신청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보험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변경 신청 당시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를 한 번호는 제 형의 아내, 즉 형수 번호였습니다.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잠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형수와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함께 산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그냥 SNS에서, 네, 여기저기서 봤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함께 살기 최소 6개월 전부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형수는 새어머니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 통장 내역, 신용카드 기록, 통화 기록, 문자 기록, 그리고 발견한 것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함께 산 후 8개월 동안 형수와 새어머니의 통화 횟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주 1회, 그러다가 점점 증가해서 마지막 한개월은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편의점 CCTV를 확인해 보니 새어머니와 형수가 여러 번 만났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따로 떨어진 곳에서 마치 비밀스럽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준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단 8개월 동안 무려 3천만 원, 새로 산 반지, 가방, 휴대폰, 그리고
형수 딸의 학원비와 과외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던 밤 11시경. 저는 다른 일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딸린 방 안에서 뭔가 들렸습니다. 형수, 그리고 새어머니의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저는 복도 옆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보험금 들어오면 당신 목 따로 챙겨줄게. 그리고 형수의 목소리. 그럼 진짜 변호사 안 찾는 거죠? 새어머니 그럼 형님들이 난리쳐도 당신만 아무 말 안 하면 돼. 형수 언제쯤 받으실 것 같아요? 새어머니 2주 정도면 계좌에 들어올 거야. 그럼 5억 중에 1억 반은 당신 거고. 형수아, 감사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저는 느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 공포, 절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1단계로 형수의 휴대폰 확보. 형이 몰래 나간 사이 저는 형수의 휴대폰을 취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형의 생일이었습니다. 2단계로 메시지 기록 확인.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대화 기록. 새어머니 어머니, 형님 몰래 서류 처리한 건 걱정 마세요. 형수 네, 걱정 안 돼요. 형님은 잘 모르니까. 새어머니 아버님, 이제 힘 없으시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형수 맞아요. 약해지신 거 봤잖아요. 새어머니 보험금 나오면 당신이랑 50대 50 하자. 형수 근데 형님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새어머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몰라라고 해. 형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어머니 혹시 형님들이 의심해도 서류는 흔적이 없으니까 괜찮아. 형수 진짜요? 새어머니 응. 다 지워버렸거든. 걱정 말고. 저는 모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철저하게 오래 준비된 계획과 추가 증거 발견. 더 파고들수록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방문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심장질환 관련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이건 의학적으로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하루 전 편의점에 들어가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인데 홀로 산책하시던 아버지는 그때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옆집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 있는데 그날 아침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구급차를 부르기까지 꽤 오래 걸렸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형을 호출했습니다. 형, 우리 얘기 좀 하자. 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뭔가 불길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서류 사본들. 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형, 이것 봐. 카톡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정리한 후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사기, 서명 위조, 보험금 횡령 의혹.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곧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인이 정말 급성 신부전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급성 신부전이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당일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류에서 수상한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형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보험금 수령인을 변경한 것이 사실입니까? 새어머니, 예. 경찰 피해자 아버지의 동의 없이? 새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해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그리고 며느리분과의 뒷거래는. 새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에 대한 신문. 경찰 어떻게 새어머니분을 알게 되었습니까? 형수. 인터넷에서. 경찰 그럼 왜 아버지와 만나기 6개월 전부터 연락을 했습니까? 형수. 제가 실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카톡 메시지들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저장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기록들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였고, 그 출처는 형수로부터.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것.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완벽한 배우자 역할 수행하였으며 따뜻한 말, 세심한 배려,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아버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카드, 중요한 서류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확보를 하며 보험 서류를 변경해야 한다는 조언을 제시하고 서명 위조로 배우자 단독 수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식사에 이상한 물질 정확한 약물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의심 약물은 향정신성 약물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쓰러짐과 동시에 사망까지. 경찰이 확보한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새어머니 형님 가족이 큰돈을 받을 것 같진 않아 보이네. 형수 네, 그래서 저랑 계획했잖아요. 새어머니 보험금 수령인 변경했어. 이제 되지 않았냐고 묻지 마. 형수 감사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새어머니 곧 일이 터질 거야. 준비해. 형수 네 알겠습니다. 새어머니 다 끝났다. 이제 기다리면 돼.
형수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형수의 역할이 단순히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어머니에게 우리 가족의 약점들을 알려주고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를 직접 신청하였으며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전달했고 다른 형제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새어머니가 당신 도와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에 대한 심리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를 소시오패스 경향의 사기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 아버지께 죄책감이 없으신가요? 새어머니,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인 후 저는 가족들을 모아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의 집 거실, 형, 형수 며느리, 나 아내, 둘째 형, 둘째 형수, 이렇게 오후에 모였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들, 먼저 이 서류들을 봐야겠어. 저는 경찰 수사 결과 문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단순히 신부전이 아니야. 형모, 뭐라고? 새어머니와 형수가 함께 계획한 일이야. 침묵. 압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아버지 보험금 수령인을 변경한 것. 형수가 했어. 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새어머니와의 뒷거래. 보험금 5억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약속했어. 둘째 형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 형모, 뭐라고 해? 부검 결과 아버지 신체에서 의약품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됐어. 근데 죽음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판단되지 않았대. 하지만 상황 증거들이 너무 많아. 식사 후 갑작스러운 쓰러짐, 119 신고의 지연, 병원 도착 전 사망.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을까? 침묵했던 형수가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수죠.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형 당신이 내 아버지를. 형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돈을 좋아한 건 아니고. 나 그럼 뭐야?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형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죄책감 때문인지 들키게 된 것이 미안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는 이 상황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새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서명 위조, 보험금 횡령 미수, 폭행치사 의혹 등. 검찰은 이를 조직적 재산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그 여자 형수가 한 거예요.
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그냥 충격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제 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아버지를 잃었고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형이 형수에게 던진 말들. 넌 우리 아버지를 돈을 위해 내 아버지가 너 때문에 형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아버지를 이용하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이 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새어머니 징역 4년 사기, 서명 위조 혐의, 형수 징역 2년 6개월 사기 공모 혐의, 보험금 5억 전액 몰수, 추가 위자료 2억 지급 피해자 유족에게 새어머니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픈 결과는 법적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완전한 해체였습니다. 형은 형수와 이혼했습니다. 형과 형수의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형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더럽혀진 기분이 드니까요. 나는 계속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우리는 아버지를 추도하기 위해 봉천역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형도, 둘째 형도 모두가 왔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형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 지켜줘서. 형이 처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건 형의 잘못이 아니야. 난 미쳐서. 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었다는 것을. 새어머니,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같았습니다. 징역 4년. 그녀는 이제 56살 먹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아무도 그녀를 받아줄 가족이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녀는 평생 보험금 사기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형수는 지금 보석금을 내고 출소했습니다. 현재 대구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금전욕이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형은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2억, 아버지의 보험금 5억은 결국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몰수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피해 가족에게 배분되었습니다. 형수에게서 징수한 2억과 함께. 하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배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 며느리는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강한 것들도 있습니다. 돈, 이기심, 그리고 절망.
그 감정들이 뭉쳐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의 결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뢰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극을 당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